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든다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자해를 해버리고 자살 충동에 이를 정도까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거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격렬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할 정도까지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 인격이라는 것이 이 경계에 머물러 가지고 중간에 평온하게 흐른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밑에 내려가기도 할 정도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성격이나 인격 자체가 극단을 치우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더군다나 이 불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과도한 집착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폭력을 쓸 정도까지 아주 위험한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단순한 어떤 그냥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너를 그냥 내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떤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마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이 성격장애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능력 결함과 중요한 대상과의 분리 시에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 감정의 불안정성이 중심이 되는 인격장애. 대병원 의학정보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애착 능력 결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부모와 엄마와 아빠와의 어떤 애착, 사랑을 주고받는 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대상과의 분리시, 엄마나 아빠와의 분리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 쉽게 말하면 이제 분리불안장애와 같은 증상을 느낀다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심각할 정도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감정 자체의 불안정성이 중심이 되는, 즉 결국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얼찌할 줄 모른다, 항상 이 사선에 있는 것 같은, 항상 이 경계에 있는 것 같은 삶과 죽음의 이 어떤 극단에서 이럴까 저럴까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감정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장애 이 원인은 알아보니까 가장 주요한 게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전적인 성격적인 기질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이제 풀어보자라면 가장 큰 거는 어릴 때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장애 어떤 증상이 발병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보고 찾아보고 그 사람들 어린 시절의 어떤 그 환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모에게서 잔소리를 많이 이제 들었다. 부모가 비난을 자주 했다. 부모가 지적을 자주 한다. 부모가 무관심했다. 나를 놔둬버리고 매일 일만 하고 내가 진짜 우울해하고 울고 있는데도 관심을 주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아가지고 왔는데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넌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해? 넌 왜 이렇게 아빠를 속상해? 이런 식으로 무관심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무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더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간섭이나 어떤 집착, 강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어떤 성격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왕따 경험, 이런 게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사회에 나가서 여기에서 겪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2차적으로 어떤 경계성 인격장애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말은 많이 했지만 주요 원인은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존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게 되면 나의 존중감이 생기니까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느끼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불안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잡히게 되는데, 부모에게 비난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부모가 강요를 하거나 간섭을 했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위축되지잖아요. 자꾸 내 자신을 숨겨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숨겨야 되잖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은 점점 쪼그라들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 약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틀비틀 이 경계에 놓여 있다. 인격이 경계에 놓여 있다. 그만큼 위험한 심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능력이 결함이 되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분리불안 장애를 겪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지금 총 9가지의 항목을 쭉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 총 이 9가지 중에 5개 이상이면 경계성 성격장애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테스트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9가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저 역시도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를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할 경우에, 발병이 되었을 경우에, 누가 봐도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심각할 경우에 이때는 경계성 성격 장애로 볼 수가 있다. 누구나가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심하게 되면 그때는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피하려고 지나칠 정도로 신경 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남한테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건 끝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 어떤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인관계, 인간관계, 친구를 만나든 애인을 만나든 부부생활을 하든 그 누구를 만났을 때 애착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엄마의 유대감, 엄마와의 사랑, 이 친밀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건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피하려고 지나칠 정도 타인을 신경 쓴다.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의 어떤 10대에는 이게 가장 저에게 두려운 심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뭔가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체를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넘어서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잘해줘야 돼요. 항상 웃으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최대한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친절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저 사람을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면서 최선을 다하겠느냐 이거죠. 이 사람 버림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의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편을 이상화한다. 극단적으로 이상화한다. 아니면 평가절하한다. 그래서 결국은 격렬한 대인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너무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좀 좋아하게 되고 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 저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상화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신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처님을 대하듯이 엄청난 대단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대하듯이 저 사람을 엄청나게 포장해버린다. 이상화한다. 우와 저 사람은 진짜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평생의 인연에서 최고야. 저 사람은 진짜로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끝까지 함께해줄 정도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이상화해서 만들어버린다. 그래야지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또 하는데 근데 막상 저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다 할 때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단점을 보이거나 안 좋은 점을 보이거나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게 되면 그 이상화가 싹 깨져버리면서 저 사람을 오히려 더 이제부터 극단으로 평가절하게 돼. 넌 인간 쓰레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는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제발 꺼져버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저 사람을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내가 왠지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 것 같잖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사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버림받는 게 제일 두렵다고 했잖아요. 버림받는 게 가장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린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야지 내가 먼저 버리고 가버리고 오 살았다.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먼저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내가 먼저 버렸으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인간이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버렸다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를 또 위로하게 된다.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상화 작업을 하고 저 사람이 혹시나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 저 사람을 평가절하하면서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한다. 이런 방어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정말로 이게 스펙타클해요. 그냥 엄청나게 저 사람을 하루는 좋아했다가 또 엄청나게 저 사람을 싫어했다가 상당히 격렬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친밀감이나 이 이상화 작업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열정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허위와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볼 때는 매력적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마치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런 선한 모습이 보인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할 때는 엄청나게 격렬해지고 싸나워지고 잔인해지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 대인관계 엄청나게 무섭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마치 그 엽기적인 그녀와 같은 느낌이죠. 이게 어떻게 대할지를 모를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다. 엽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겠죠. 내 정체성을 사실은 갖질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물론 이제 이걸 안다는 게 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냥 나는 나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경계성 성격 장애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망망대해를 떠도는 듯한 정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떤 주체성이 상실됐다.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중심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 주체성 있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 가슴이 뻥 뚫려버리니까 이미 뿌리가 뻥 뚫려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체성이 상실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가 불안하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망망대해에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이 망망대해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를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소비, 낭비, 도둑질, 난폭운전, 과식, 충동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자주 보이게 된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말 그대로 또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살다 보면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과소비도 할 수 있고 과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어느 정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고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배고프잖아요. 마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배고프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애정결핍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대신 무엇으로 대신 채우느냐 그게 몸뚱아리라는 거죠. 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과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과속 운전을 하면서 술 같은 걸 먹게 되는 거죠. 술, 마약.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거의 대부분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 어떤 물질,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내 몸을 채우려고 하는 폭식증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동적인 어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왜냐하면 또 자기에 대한 주체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충동적인 감정의 패턴을 보이고 이런 충동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소비 활동 육체적인 정신적인 행동과 그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복적인 자살 신용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한다. 그리고 자해를 한다.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증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 여기 손목 긋는 거.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생각보다 의외로 이게 손목에 자해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손목에 자해한 그 여고생들을 여러 번 봤는데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 반복적인 어떤 자살 충동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자살 신용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 이 정도로 힘들다 나 이렇게 자해할 만큼 자살할 만큼 너무 힘드니까 엄마 빨리 나 좀 사랑해줘 당신 사랑해줘 누구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엄마 아빠가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즉 결국은 심각한 애정결핍인 거죠. 그냥 단순한 애정결핍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밥 안 먹어버릴 거야. 학교 안 가버릴 거야.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한 애정결핍인데 이 부분은 이게 경계를 어느 정도 넘어섰기 때문에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된다. 또 이 버려지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어버려. 자신이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도 죽을 정도로 힘드니까 어린 시절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뭐 헤어졌다거나 버림받았다거나 외면을 받았을 때 그때 극단적인 스트레스,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니까 그때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버림받는 게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너무 싫고 괴로우니까 상대방에게 자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해버리면서 상대방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당신 내가 잘못했어. 야 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상대를 올가매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심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 훨씬 어떤 행동이나 감정의 패턴이 경계에 있다. 극단적이고 격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뭐 남녀 사이에서 서로 이제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헤어진다는 자체가 누구나가 고통이고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경험일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남자 여자가 헤어지고 나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 여자 앞에서 자살해버리겠다고 해서 뭐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해버리고 실제로 막 벽에다가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피 흘린 모습을 보인다거나 여성분들도 그걸로 해서 막 자해를 해버린다거나 결국은 헤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자해해버리거나 막 자살 충동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사실 어찌 보면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한 심리 상태라면 그냥 일주일 그냥 술 먹고 그냥 아니면 한 달 정도 우울증에 걸렸다가 그냥 털고 다시 그냥 정신 차려서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자해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인격이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건강하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너가 나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떤 그 격렬한 양자택일의 심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정도로 어떤 격렬한 심리 상태,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학대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물론 모든 인간은 감정 기복이 다 심하겠지만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어떤 경계성 성격장애,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근데 인간이라면 대부분 이게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죄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이 현실적인 이성적인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의 어떤 행동의 원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기분이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감정이라는 이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상당히 객관성이 없이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내 기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저 사람을 좋아해버리거나 엄청나게 저 사람을 싫어해버리거나 감정이 기분에 따라서 어찌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근데 기분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파도 치는 바다와 똑같아. 항상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파도친 상태로 감정이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만성적인 공허함이 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면서 이 만성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배고픔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엄청나게 배고픈데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는 부른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진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그냥 조금 좋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내 마음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어떤 공허함이라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우울감이에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결국은 또 이거는 자존감으로 연결돼요. 뭔가 내가 뿌리가 확고하게 있으면 열매가 떨어져도 I'm okay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봄이 되면 열매가 다시 열릴 테니까.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뿌리가 튼튼하게 있으면. 왜냐하면 겨울에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봄이 되면 다시 자라날 것이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이렇게 열릴 것이고 또 겨울이 되면 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안하지가 않는데 내 뿌리가 흔들흔들 약하게 돼버리면 나뭇가지 하나만 떨어져도 큰일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다. 이 나뭇가지 하나 떨어질 때마다 슬퍼.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작은 상처에도 나는 버림받았어요.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평상시 말대로 야, 너 오늘 뭐 좀 기분 나쁜 일 있냐?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 한번 툭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두려우니까 저 사람 날 이상해 보는 거 아니야? 나를 상처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확대해서 가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결국 이제 감정을 조절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심리를 플러스해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저도 예전에 잘 몰랐던 건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배고픔, 그 두 번째 심리는 뭐가 있냐면,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당신들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어. 내가 어릴 적에 왕따 당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도와주지 못했어. 내가 그때 울면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힘들 때 와달라고 했을 때 왜 오지 않았어.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게 결국은 이 버림받았다라는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분노. 이 분노가 결국은 버림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그 어린 시절에 또 분노의 불길이 일어난다. 또 버림받았어. 트라우마. 또 버림받았어. 또 버림받았어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면서 격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분노의 화살을 결국은 나에게 쏘게 되면, 이 분노를 나에게 쏘게 되면 내가 자해를 해버리거나 자살 충동이나 학대로 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쏘게 된다면 너 용서하지 않아,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숨막히게 조여버린다.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숨을 틀어버리게 된다. 숨을 못 쉬게, 저 사람을 계속 숨막히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나 버리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숨 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상대방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점점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더 버림받는 것을 자꾸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기 신념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일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망상적 사고, 해리 증세가 나타난다. 망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냥 망상, 뭔가의 상을 잃어버렸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 현실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귀에 들리는 게 진짜고 지금 느끼는 게 진짜고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의 어떤 이 맛을 느끼는 게 진짜인데 이 망상이라는 것은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헛것이 들릴 수도 있고 이 현실에서 그냥 순간 벗어나 버린 상태다. 이 해리 증세라는 것은 해리성 정체장애란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성 정체장애를 다중인격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중인격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는데 결국은 어떤 또 다중인격 아니면 이제 빙의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실제 뭐 귀신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 떠나서 내 존재가 순간 사라져버리고 분리가 돼버린 거죠. 지금 나라는 존재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딴 사람이 돼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제가 지금 남자인데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자 목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에 뭐 없는데 저기 귀신이야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환각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헬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이 하나 된 상태에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건강한 인격체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 헬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분리돼 가지고 통제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환상이나 망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또 이거의 이면에는 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버리고 망상을 만들어버리는 증세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범주에서 벗어났다. 엉뚱한 행동을 한다.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 그게 결국은 이 해리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어느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9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된다면 해리성 성격 장애라고 어느 정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서 느낀 게 저도 뭐 지금도 이런 인격장애가 조금 있어요. 근데 저의 10대를 보면 내가 10대 때는 실제로 이런 해리성 성격 장애가 있었구나. 그때는 난 왜 그러지? 왜 나는 죽고 싶지? 왜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지? 왜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왜 나는 순간순간 죽고 싶지? 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해를 하고 있지? 왜 남들이 말 한마디에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지? 왜 나는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지? 왜 나는 이게 만성적인 공허함,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왜 항상 모르고 있지? 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조금만 나한테 나쁘게 해주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절대 안 만날 거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게 할까라고 항상 어릴 때 10대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의 10대 때는 이런 해리성 성격 장애가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10대 때 가장 위험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저는 정말 죽음과도 같았어요.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항상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항상
웃고 친절하고 착한 아이로 저를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고 저 사람 조금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항상 인간관계를 대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가 항상 깊질 못하고 저의 인간관계는 항상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미워하는 그런 그 심리 상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20대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심해졌냐면 어떤 그 난폭적인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어떤 자해, 감정 기복,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공허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대, 20대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의 증상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하고 내 자신을 좀 고치고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의 이런 심리 공부나 명상 최면 같은 거를 이렇게 더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하면 뭐 인구의 한 2, 3%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다 갖고 있다. 그 범주가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한 5 정도에 걸친 사람도 있고 6인 사람도 있고 7인 사람도 있고 8인 사람도 있고 10끝까지 간 사람도 있고 뭐 이 밑으로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범주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어렵고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어떤 심리 행동 패턴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체를 심각하게 또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 좋은 모습을 평생 내가 보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더 싫어하고 더 불편해하고 더 외면하면서 나를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면 나는 점점점 두려움에 빠지면서 격렬한 심리 상태가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중요한 특징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렵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심리가 사람한테 이제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인간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인간은 필요 없어. 인간은 나에게 상처만 줘. 엄마 아빠도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나에게 사랑을 주겠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이 완벽한 신의 사랑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면서 자기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충분히 채우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좋은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렇게 채워주면 아주 좋아요. 종교를 통해서 정말로 신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 종교를 배우는 것은 그 종교적 가르침이 최고가 되는 건데 가끔씩은 이게 신의 사랑을 또 이상화해버려요. 신의 사랑을 우상화해버려요. 이 신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셔야 돼. 뭐든지 줘야 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야 돼. 라고 또 지나치게 이상화를 했는데 신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또 신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신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만 종교고 나머지는 다 사입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절대자가 나를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이 부족한 모든 마음을 이걸 다 해줄 것 같은 지나친 어떤 기대감, 이상화, 이 우상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을 받질 못하고 신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못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계성 인격장애 있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교를 대할 때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또 성찰하고 깨닫고 치유가 되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씩은 그것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여기를 이상화했다가 혐오했다가 평생 자기 마음에 갈 곳이 없고 정처 없이 또 망망대해를 또 돌아다니게 된다. 주체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 차라리 죽자라고 계속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를 갖는 어떤 그 친구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들은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도 착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고 이 따뜻한 감성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소녀와 같은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 섬세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남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게 되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을 듣기 때문에, 나는 평범하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돌 하나에 어떤 개구리가 이제 맞아 죽는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다 위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이제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면 더 이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너무 구걸하듯이 너무 그 사람을 이상화 작업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이제 하지 말고, 그 사랑 내가 채워주고 내가 내 스스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연습, 그러면서 자아 존중감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랑에 대한 구걸꾼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마음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제가 항상 강의했던 내용들이 이 9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그동안 다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강의 중에 자기 사랑이나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거 하나하나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저 역시도 어찌 보면 10대, 20대는 사실 이거 한 6, 7개 정도 이상 해낼 정도로 경계성 성격장애, 인격장애에 해당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고 자기 어떤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한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런 아픔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진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꾸준히 사랑해주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초라하게 도망가거나 먼 여행을 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완벽하게 사랑해 준다라면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없더라도 내 스스로는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만큼만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면 혼자 있더라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사랑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주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